지금까지도 등기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이죠. 아직도 10월 말에 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등기는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이해하고 들어가면은요, 뭐 반 이상은 충분하고 이해가 되는데 반을 못 맞지는 않아요. 외울 거 하나도 안 외워도요, 이해한 내용만 가지고도 8개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등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해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뭔가 잡힐 듯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해를 한번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2달 있는데 전혀 못 보던 걸 안 보던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요, 앞으로 이제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요, 암기 하나도 않고도요, 12문제에서 8문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 전혀 없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해될 듯 말 듯 하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해버리면요, 그럼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면요, 반 이상을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 암기하고 들어가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출지문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기출지문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계속. 뭐 암기하는 거 없잖아요. 암기하는 내용에. 물론 이제 이해를 못하면 암기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암기로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 2번 정도만 더, 앞으로 이제 2번 할 기회는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백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백선 하다 보면 주요 내용들, 여기서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때 한번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요 내용만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즉 지엽적인 내용은 덜 이해를 돼요. 주요 내용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가 또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은 등기법도 8개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촉탁 등기를 보죠. 촉탁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처분 제한 등기,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예요.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이제 요게 대표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들이 다 촉탁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촉탁 등기가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촉탁 등기는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가벽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가 된다든지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관공서나 매수인이 관공서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관공서죠.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이지만은 관공서가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요, 굳이 공동신청할 필요 없이 었습니까? 촉탁에 의해서도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면 이 사람이 그냥 촉탁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 었습니까? 등기 권리자가 그냥 촉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신청은 등기 진정성 확보인데 촉탁 등기 넣었습니까? 이 사람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촉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촉탁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신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절차를 간이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촉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권리의무의 당사자로서 관공서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처분 제한 등기 넣었습니까?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죠. 공권력의 주체예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야, 이거 압류해, 처분 못하게 막아. 이거는 공권력의 주체죠. 등기 권리자, 매도인도 매수인도 아닌 법원이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요, 공권력의 주체로 사는 등기예요. 공권력의 주체로 사는 등기는요, 개인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촉탁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압류 넣습니까? 법원이 촉탁에 들어와야만 할 수 있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무의 당사자로서 하는 경우는 신청으로도 가능한데, 공권력의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처분 제한 등기는 오로지 촉탁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죠. 공매처분, 경매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이거는 촉탁에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공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경매는 매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매각 이렇게 나오면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게 공매라고 나오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냈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요, 전부 다 캠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매라는 말이 나오면요, 모든 등기는 다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신청할 필요 없어요. 누가 낙찰받았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시고요. 그 중간 등기했으면 이거 말소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요, 그 경매가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다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등기를.
촉탁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권리의무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네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죠. 수용을 씁니까? 촉탁해서 이루어지죠.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니까 그냥 촉탁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세금 안 내서 압류합니다. 이건 세무서장의 촉탁해서 이루어지겠죠. 세무서장. 그 다음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임차권 등기,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진 등기죠. 법원이 임차권 등기 해라 라고 하니까는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이건 가처분은 처분 제한 등기가 아니에요. 가등기를 해주라는 단독 신청에 한 등기죠. 촉탁 등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38번에 관공서 촉탁에 한 등기 옳지 않은 것은요. 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요. 우리가 등기를 개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든지 전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요. 신청인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관공서예요. 그럼 관공서가 촉탁을 합니다. 그럼 관공서가 직접 등기소 나와야 되느냐? 나올 필요 없이요. 공문을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요.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개인이 신청을 할 때 우편으로 신청할 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다. 촉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예요. 권리자인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등기 권리자예요. 그러면 이때는 공동 신청할 필요 없이요. 매수인이었습니까? 국가가 그냥 촉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서 촉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작용을 하는 거죠. 관여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반대로요.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갑이 관공서예요. 그럼 관공서 촉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등기권리의 청구에 따라 가지고 청구를 받아서 합니다. 청구를 받아서 촉탁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촉탁을 한다는 거죠. 자, 3번 관공서가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경매를 이루고 경매를 해가지고요.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요.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에 이루어지면요. 모든 그 경매 결과는 다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촉탁을 할 때는요. 부동산 표시가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리하여야 됩니다. 수리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시 같은 거 부합하지 않아도 수리를 해야 된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4번 관공서 공매처분. 경매는 하면 무조건 촉탁 등기예요. 경매를 한 경우에 등기고리제 청구를 받으면요. 지체 없이 경매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경매처분, 경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촉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공매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있겠죠. 낙찰받은 사람한테 권리 이전 등기 촉탁할 거예요. 그러면 공매처분으로 인해서 소멸한 그러니까 중간 등기들은 다 이제 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경매 등기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낙찰자 앞으로 등기가 되면서. 그러면 소멸한 등기 이제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체납, 세금을 안 낸다면 먼저 공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압류부터 걸어놨겠죠. 압류부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부터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압류를 한 다음에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요. 압류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 공고 등기를 해요. 압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니까 결국 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경매가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압류 등기나 경매 공고 등기는 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경매 다 끝났으니까 이게 말소 등기 이런 것들을요 한꺼번에 일괄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결과들을요 한꺼번에 일괄해서 다 촉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용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용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요. 기업자가 신청할 때는요. 보상금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등기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다 지급했다라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요.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공탁, 보상 그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해야 등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또 관공서의 촉탁에 한 등기죠. 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야. 자, 등기 의무자인 경우도 촉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때는 청구를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청구에 받아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요.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 넣습니까? 등기표 정보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공서는 등기표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정성이 보장이 되니까. 관공서는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는요. 관공서에게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도 않는 거죠. 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관공서가 등기 권리관계 당사자로서 촉탁합니다. 자, 권리관계 당사자, 등기 고리자나 등기 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청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촉탁에 의하지 않냐고 공동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촉탁 등기에서 촉탁은 신청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냥 촉탁으로도 가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탁은 신청과 뭐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니까요. 신청에 관한 기준, 등기 절차가 그대로 준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4번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고리자 청구를 받으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시험 문제가 요게 예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등기 고리자, 그러니까 공매 처분이 끝났다, 경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인한 모든 등기를 한꺼번에 촉탁을 하는데, 그러면 압류 등기를 촉탁하겠어요? 압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겠습니까? 경매가 다 끝났으니까 압류 등기를 말소하라고 촉탁하겠죠? 압류 등기의 촉탁이 아니라 압류 등기를 말소하라고 촉탁하겠죠. 참 지적으로 나왔죠. 이게 또 정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체납 처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할 것이고, 돈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압류 등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납이란 말 나오면 압류 등기를 촉탁할 것이고, 끝까지 세금을 안 내가지고 결국 경매를 들어갔어요. 경매를 들어가서 누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낙찰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 압류 등기에 말소를 촉탁하겠죠. 이제. 경매 다 끝났으니까. 다 말소하고 다 말소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 나오면은 압류 등기, 공매 나오면은 그 압류 등기를 이제 말소하라고 촉탁하겠죠. 새로운 이제 낙찰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경매 등기는 이제 압류 등기 이런 것들 다 말소하라고 촉탁하겠죠. 자, 5번 체납 처분에 의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 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요.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사망을 했으면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사망했으면요. 그러면 세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걸 경매해가지고 체납을 강제로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제로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처분해버리면 강제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압류를 해놔야 되겠죠. 처분하자부터 압류를 해요. 근데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사망을 해버렸어요, 갑이. 그럼 사망자 명의로는 압류를 못해요. 사망자로부터 경매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의 상속인이 을이면요. 을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상속인이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인 현재 소유자인 상태에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속 등기가 된 상태에서 씁니까? 삼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도 아닌 사망자 명의로는 압류를 못해요. 그러면 상속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는 상속인의 단독 신청이 돼 상속인이 단독 신청해서 상속 등기를 할 일이 없겠죠. 그럼 요게 안 되면 요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압류 등기를 위해서요. 상속 등기를요. 을 대신해서 상속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촉탁하면서요. 을 앞으로 상속 등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촉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것으로 이런 거였죠.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럼 압류에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미등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가 먼저 돼야 압류 등기를 들어갈 텐데 이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을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도 이 압류 등기를 위해서 이 보존 등기를 어떻습니까? 함께 촉탁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들어오면요.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왔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준다고 그랬죠. 등기관에. 자기 상급 기관이니까. 근데 세무서장에 지금 이제 촉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무서장에 촉탁 들어왔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안 해준다는 거죠.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무서장에 압류 등기와 함께 보존 등기도 함께 촉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보존 등기가 필요하면 보존 등기도 함께 촉탁하고 상속 등기가 필요하면 상속 등기도 함께 촉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를 위한 전제가 되는 등기들을 다 함께 촉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압류 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촉탁할 수 있다고 하죠. 자, 40번요. 자, 옳은 것인데요. 자, 가압류하고 우리가 가처분은 우리가 많이 구별했죠. 가압류는요,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서 처분 못하게 막는 것이 가압류예요. 그럼 가압류는요, 돈 빌려준, 즉, 금전 채권자들이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느낌이다.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처분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처분이 제한될 뿐이죠. 그래서 가압류가 된 물건도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 가압류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된 물건은 사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처분이 제한될 뿐인 것이지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압류된 처분 제한되게 됐다고 하더라도요. 처분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니까 소유권 이전 대신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다 가능하겠죠. 저당권, 전세권,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행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분행위가. 처분이 제한될 뿐이지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2번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만 말소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로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가압류 해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촉탁 들어오면 가압류할 것이고 법원에서 가압류 말소해라. 풀어줘라 그러면 가압류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서 된 등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서 말소되는 거예요. 법원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말소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된 임차권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죠. 모든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요.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가처분 등기는요. 우리가 가압류는 돈 빌려준 사람이 경매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라고 하면은 가처분은요. 수식어가 없는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 이런 사람들 한다고 그랬죠. 가등기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가처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총권자들이 한다고 했죠.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가압류는 그걸 경매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처분은 등기를 통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등기 총권자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요. 피보존,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등기 총권을 적습니다. 어떤 등기 총권을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지 이걸 적는 것이고 가압류는 돈 빌려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 빌려주고 가압류를 하는지 금전 채권액을 적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은요. 등기 총권을 적는 것이고 그 청구 금액, 금전을 적는 것은 가압류 등기를 할 때 금전을 적는 거죠. 가압류는 얼마 빌려주고 가압류를 하는지 가압류는 금전 채권, 가처분은 등기 총권을 적어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자가 하느냐 등기 총권자가 하느냐 이렇게 틀려지는 거죠. 자, 5번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어요.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죠. 처분 제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 행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죠. 처분 행위 가능합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가압류나 가처분 동일하니까. 자, 41번은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이다. 특히 이제 가처분이 중요한 거죠. 자, 1번 부동산의 공유지분 처분 가능하죠. 처분 가능하면 가압류 등기 가능하죠. 처분 제한 등기. 그건 1번은 맞네요.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물권행위니까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간에 처분행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가압류의 말소 등기 우리가 설명드렸죠. 가압류는 촉탁에서 된 등기니까요.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 촉탁에서 이루어진다 했고요.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을 경우는 금전채권액을 적는 게 아니라고 했죠. 피보존, 보존하고 하는 권리는 등기총권이라고 했죠. 금전 채권을 적는 것은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등기청구권. 자, 5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니까 당연히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2번은 가처분 등기에서 나와요. 특히 중요한 건 가처분 등기죠.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바구라고 매매를 했습니다. X물건 15거래 매매. 다시 한번 가처분 등기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가압류는요. 금전 채권자들이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 채권자들 하니까 등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 집행법, 돈 빌려준 사람이 집행,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이기 때문에요. 가압류는 민사 집행법에 있지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처분은 등기 총권자들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등기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 등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한 다음에 가등기가 안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텐데 가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잔금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잔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소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중양도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병이 갑에 대한 이중양도에 대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한테만 이전등기 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이 사람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가처분이죠.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죠. 처분을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본등 깨버리면 어차피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등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텐데 가등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가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이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처분을 한 다음에요. 그러면 그 가처분이 됐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어떻습니까? 사매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죠.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을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버릴 수가 있어요. 을에 대해서는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갑이 소유자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을 하겠죠. 그럼 단독 신청하려고 했더니 병의 등기하고 을의 등기는 양립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를 하려면 이것부터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등기를 말소해 주시고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단독을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하는 사람하고 가처분 등기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행기 전이면 가등기로 보존했을 것이고, 근데 그 전에 가등기가 안 돼 있었던 사람은 늦었지만 가처분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 이외에 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됐죠. 근데 이 점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하고 가등기 차이점만 보시면 되는데, 가등기 이외에 된 등기는 직권 말소됐지만요. 가처분 이외에 등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서 함께 말소를 신청하니까 단독 신청해서 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가등기의 순위보존적 효력 때문에 가등기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가처분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럼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소송은 이미 끝나버렸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결국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쓰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처분만 안 하면 그냥 일반적인 등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처분할까봐 가처분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처분이죠. 그럼 가처분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보시면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등기라는 경우에 갑부냐 을거냐. 그럼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예요. 상대방이 처분을 제한하는데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은 을구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권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제한 등기는 상대방을 보라고 했죠. 상대방의 처분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라고 했죠. 가처분 채무자가 소유 명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부야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자를 본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봐요. 이걸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저당권자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경매를 해요. 부동산 소유권을 경매해요. 저당권자를 보지 말고 상대방 소유자를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갑부가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보라고 했죠. 갑부가 되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합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요. 어떠한, 그러니까 여기서 피보존 권리는 바로 등기 청구권이에요. 어떠한 등기 청구권. 이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어떠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처분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여기다 적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은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라고 했으니까 가처분보다 가압류는 선순위자죠. 그럼 이거는 말소할 수 없죠. 그럼 이게 말소할 수 없습니까? 선순위자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소되는 등기,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요. 가등기하고 가처분이 동일해요. 선순위자는 말소할 수 없고 후순위자만 말소한다는 거예요. 다만 말소하는 방법이 가등기에서는 직권 말소지만 이건 단독 신청 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자니까 없습니까?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전세권 보존에 의한 가처분 등기에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냐면요. 저당권 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라고 받치면 똑같습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말소가 안 된다. 지금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등기에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에 의한 가처분에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가처분 등기에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등기가 저당권이든 용익권이든 다 말소를 할 수가 없죠.
저당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요.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당권은 다른 저당권, 용익권과도 양이 가능하니까. 똑같죠. 저당권 가처분에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등기가 용익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다 말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등기도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 맞죠? 여기 가처분 대신에 가등기가 들어갔을 때가 똑같아야 돼요. 다만 가등기에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여기는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말소되는 등기 안 되는 등기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모든 등기하고 다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를 신청, 어떠한 등기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즉 가처분 등기 이외에 어떠한 등기도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등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43번은요. 자, 틀린 것은요. 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된 이후에 가등기 의무자로 해서 단독으로요, 이제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가처분등기 이외의 등기를 전부를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죠. 말소되지 않은 등기들이 있었잖아요. 양립 가능한 등기들은 말소를 신청할 수 없죠. 또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전부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자, 2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럼 여기 이게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등기 이유를 원인을 적습니다. 이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요. 가처분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을 때 가처분에 의한 실효 이렇게 적습니다. 가처분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라고 등기 원인을 적어요. 그럼 가처분 때문에 말소가 되는 것이니까 따로 등기 원인 증명,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등기 원인 일자는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냥 등기 원인으로 가처분 때문에 실효된다 이렇게만 적어요. 원인 일자는 따로 적지는 않고. 그 다음에 4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외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 넣습니까?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죠? 자, 5번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자,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어려운 것인데요. 그럼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이잖아요. 공동 신청인데 이 사람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럼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말소 등기를 해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를 할 때는요.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런 거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소, 말소 회복,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이럴 때는 이해관계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따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승소 판결을 가지고 단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44번은요. 44번은 예전에 이것도 44, 45번 다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44번 보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기가요, 우리 가처분 등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요, 가처분 등기를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갑 소유 A 토지의 등기 배당,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네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어요. 여기서는요, 을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됐어요. 그럼 을은 채권자라는 거죠. 돈 빌려주고 이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뭐 저당권자, 담보권자 나면 일단 채권자잖아요. 근데 채권자로서 이 사람은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자예요. 그럼 여기는 을 앞으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에는 가처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병은 우리가 가처분 채권자는요, 매수인이 가처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처분 채권자 나오면요, 소유권 나와서 가처분 나오면요,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럼 뭐요? 매수인인 거죠. 매수인이 가등기 하잖아요. 매수인이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처분했다. 그럼 뭐요? 병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라는 거죠. 매수인.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말 나오면요. 아, 가등기 권리자, 가처분 권리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다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산 사람이에요. 샀는데 물건 안 넘겨주는 거죠. 안 넘겨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가처분 해놨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까봐 가처분 해놓은 거예요. 처분을 막는 거죠. 근데 정에 가압류가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돈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죠. 정은 어떻습니까? 갑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써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도 빌리고요. 물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 돈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 돈 주고 살려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씁니까? 돈도 빌리고 이 사람한테 씁니까? 대금도 받은 사람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는 거죠. 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죠. 돈 빌려줬는데 어떻습니까?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경매하려면 어떻습니까? 미리 가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해가지고요. 정이라는 사람은 가압류를 해놨어요. 저당권자는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죠. 저당권자는 이미 등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가능해요. 등기부 들고 와서 바로 경매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압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요.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승소 판결문이 필요한 거예요. 승소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압류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등기부 들고 와서 경매를 해버리는 이미 경매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을의 근저당권에서 이미 경매 개시 여전득이 됐어요. 을도 자기가 이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등기부 들고 와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경매를 신청했어요. 을에 의해서 경매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은 승소 판결만 들고 와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등기부 들고 와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이 됐어요. 실제로 나오면 여러분 못 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겠죠.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없습니까? 돈 가져가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경매가 실시되고 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A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국 병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던 상태에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병은 어떻습니까? 갑을 상대로 단독으로 이제 이전 듣기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전 듣기가 됐어요. 자, 이전 듣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그럼 병 앞으로 이전 듣기가 되면요. 병은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죠. 갑으로부터. 그러면요, 이때, 이러면요, 그러면은 이때 이 가압류요. 가처분하고 가압류와 관련돼서요. 이 가압류였습니까? 가처분보다 후순위자죠. 후순위자니까 이 사람은 말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수를 어떻게 말수합니까? 신청해서 말수를 하는 거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면서요. 가처분에 저촉되는 사람이죠.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내가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경매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매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수가 됩니다. 그럼 말수를 얻습니까? 단독 신청해서 말수를 하겠죠. 그럼 요건 말수가 돼요. 그러면 가처분 이외된 등기로서 의뢰 경매 등기요. 자, 의뢰 경매 등기는 가처분 이외됐지만 이 사람은 없습니까? 선순위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사람이 가처분보다 먼저 된 사람이죠. 그럼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말수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겠죠. 가처분 이외됐지만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정의 가압류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가처분보다 후순위자잖아요. 그러면 말수가 되는데 어떻게 말수가 돼요? 말수는 되지만 단독 신청해서 말수되는 거죠. 직권 말수가 아니라 단독 신청. 후순위자는. 가등기였으면 직권이지만 이거는 단독 신청해야 말수죠. 그러면 단독 신청해서 말수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를 말수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수된다고 했죠. 말수는 직권으로. 누구 신청 필요 없습니다. 직권으로 말수되는 거죠. 다만 가처분 등기 이외된 등기지만 의뢰 경매 등기는 어떻습니까? 의뢰 경매 등기는 이 사람은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죠. 그래서 말수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말수를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맞추기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맞추기 힘들지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이죠. 가처분 이외의 등기는 단독 신청해서 말수한다. 다만 선순위자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말수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말수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직권으로 말수한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요거. 구체적인 사례로 나온 것이고요. 그럼 45번도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45번은요. 보니까 가처분 등기니까 가처분이 언제 되느냐? 2월 1일 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묻는 것은요. 제3자 명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수가 되는 등기가 있고 안 되는 등기가 있다는 거죠. 선순위자는 말수를 못하고 후순위자만 말수를 해요. 그러면 가처분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봐야 되겠죠. 2월 1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요. 1월 7일 날 가압류가 1월 7일 날 가압류됐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처분보다 선순위자죠. 이건 말수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한 경매 등기도 말수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가처분 이외됐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니까. 자, 2번 보시면 1월 8일 가등기 담보가 됐어요. 이 사람도 습니까? 가처분보다 선순위자죠. 그게 말수할 수 없으니까 그 자에 의한 경매 등기도 말수할 수 없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임차권 등기는 4월 2일 날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후순위자죠. 근데 후순위자인 줄 알았던데요.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대요. 그럼 뭐예요? 선순위자라는 의미죠. 실질은 선순위자라는 거잖아요. 대행할 수 있으니까. 선순위자니까 이것도 말수할 수 없죠.
4번 보니까 1월 2일, 1월 9일 날 체결된 매매계약이에요. 자, 1월 9일 날, 매매계약은 1월 9일 날 됐지만요. 등기는 언제 됐습니까? 8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8월 1일 날 물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이때는 채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처분이 이미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말소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요, 물권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해제에서요. 계약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물권적 지위를 갖는 사람만 보호되죠. 채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호 안 돼요. 그러면 물권적 지위는 뭐예요?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권적 지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감유한 사람은 물권적 지위자예요. 근데 채권을 감유한 사람은 물권적 지위자가 아니죠.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다 부동산을 감유했고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되니까 다 물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매매계약만으로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물권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러니까 가처분보다 후순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번 어떻습니까? 1월 9일 날 등기된 그 전에거든요. 이거 물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이 빠르잖아요. 빨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다 이거 물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지위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순위가 되지만요. 매매계약을 빨리 했다고 해서 물권적 지위가 앞서는 건 아니죠. 8월 1일 날 등기가 돼야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순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만 말소가 되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구분건물 등기가 있으니까 구분건물 등기를 좀 보도록 하죠. 구분건물.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구분건물 등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지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지권이고 시험 문제 대지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뒤에 있는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대지권. 우리 여러분 나눠드릴 때 유인물 그림이 그대로예요. 자, 그럼 대지권에 함에 있어서요. 구분건물 등기부는요.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일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 넣습니까? 그 전유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유부분을 할 때는요. 몇 호, 101호냐 102호냐 이걸 적어야 되겠죠. 건물번호를 적어요. 다만 소재지번은요. 모든 전유부분의 소재지번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소재지번은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한 번만 적는다는 거죠. 다 동일한 소재 지번 안에 있는 구분 건물이니까. 그래서 표제부를 기록하는 특징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지권은요.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토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권은요. 그 대지사용권은 그 소유권일 수도 있고 용익권일 수도 있어요. 즉 전세권, 지사권,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사용권을요. 이 전유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을 만들어버리면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과의 절대적 일체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처분 못하게 만든 거죠. 분리처분 못하게 만든 방법으로요. 그러면 전유부분을 처분하게 되면요. 대지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함께 이전되려면요. 대지권을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을 토지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건물 따로 이전하고 토지 따로 이전하게 되면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막아버리기 위해서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 등기부에 올려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층 건물 101호 84제곱미터를요. 이전하게 되면은 5층 건물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도 무조건 함께 이전되도록 그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요. 대지권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였습니까?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은요. 101호, 즉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은 종류가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그러면 비율은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은 101호 표제부 밑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또 표시해야 되겠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 세 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 밑에 있잖아요. 그럼 건물 밑에 있는 토지,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모든 대지권의 다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동건물 표제부 밑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제부 밑에 적는 거예요. 대지권 없습니까? 전유부분 표제부 밑에 적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5층 밑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건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요, 정반대로 등기를 해요. 건물 등기부에 올려서 기록을 하고, 갑구을구에, 권리지만 갑구을구가 아니라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연상을 하면 되겠죠. 아, 건물 밑에 이 토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비율이 얼마였다. 102호는 대지권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해요. 그럼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으로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구분 건물 소유자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 일체성이 생겨요.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5층 건물 101호 84제곱미터를 을에게 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5층 밑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101호가 갖는 대지권도 한꺼번에 이전이 되는 거죠.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5층 건물 101호 84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5층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가 갖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당권이 미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세트로만 움직이는 거,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처분이. 자,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없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움직이도록 세트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분리처분이 안 되도록 등기부를 이제 기술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5층 건물 101호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면 5층 밑에 토지에 대해서 101호가 갖는 대지권에도 전세권이 미치게 되겠죠. 그럼 토지에도 전세권이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사용만 하는 것이지 처분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처분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만 저당권 소유권은 안 되지만 건물만 사용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건물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건물만 사용하려면요,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 말도 없으면 대지권에도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세권은 건물만이다.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습니까? 이건 건물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처분하는 권리가 아니라 용의권 없습니까? 건물만에 대해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만 용의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건물만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렇게 처분을 못하는 거죠.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가 되면 없습니까? 항상 이제 분리 처분이 안 되고 항상 세트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건물 등기부에서 없습니까? 건물 등기부를 가지고요, 대지권이 항상 전유 부분과 항상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었는데, 이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요, 토지에 표제부 적을 것이고 누군가가 소유했었어요. 근데 이 소유한 토지를 사가지고 아파트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요, 전유 부분들이 다 대지권 비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대지권 비율을 여기다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래버리면은 전유 부분만 대지권 비율에 따로 분리돼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대지권은 딱 건물 등기부에 한 번만 기록하고요, 토지 등기부에서는요, 분리처분 못하게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이 되었다라고만 적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서요, 분리돼서 토지가 처분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자 이런 거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만 막는데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지권,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 되었다는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처분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토지 등기부는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는 건 토지 등기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내가 얼마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지, 토지 등기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토지 등기부는요, 분리처분 못하게만 그냥 막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은 토지 등기부 본 적이 없어요. 토지의 대지권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의 대지권에는요, 토지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으니까 분리처분은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대지권이나 뜻의 등기라고 하는데, 대지권이나 뜻의 등기는요,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하고 정반대예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없습니까?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기로서 토지 등기부에 합니다. 토지 등기부에.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가요, 표제에 의한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갑부나 을구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분리 처분을 막을 것이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이 분리 처분 못하도록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처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없습니까? 대지권 등기하고 정반대로 토지 등기로 갑부나 을구, 해당 후에 기록한다. 그리고 두 등기는 목적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해서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권이나 뜻의 등기는 직권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만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는 거죠. 처분되지 못하고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까? 토지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토지만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분리처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만 사용하는 건 상관없듯이 토지만 사용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만요, 용의권 설정하는 건 가능해요.
분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 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C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저당권 전부 다 말소시킨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죠. 근데 말소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대지권 등기가 됐어요. 근데 토지 등기를 보니까 이미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법정지상권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매를 이 사람은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전에 대지권 등기 되기 전에 먼저 저당권자가 들어왔으니까. 아파트 토지 경매해버리면 아파트 철거해야 되겠죠.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정지상권보다 유상이잖아요. 사용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 등기에 이미 C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요. 아파트 소유자는 알 수가 없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토지 등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건물 등기만 보고 넘기지 토지 등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C에 이미 이 소유권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을요. 건물 등기에 올려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표시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유부분 표지에부에요. 이미 토지에 별도의 등기에 있다는 뜻의 등기를 전유부분 표지에부에 직권으로 올려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놔야 어떻습니까? 대지권화 됐는데 이 대지권에 대해서 이미 가압류가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절대 사서는 안 되겠죠. 사자마자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느낌이 거의는 없겠죠. 만약 아파트 지을 때는 이걸 다 말소시킨 다음에 아파트를 짓지.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철거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 있는데도 만약 아파트를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사기당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봐야죠. 토지 등기부를 볼 때는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토지 등기부를 이거 볼 필요 없는 것이 여기다 적어 놓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 짓기 전에는 한번 이것도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만요. 저당권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만 설정할 수도 있고요. 토지만 없습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전세권은요. 토지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건물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만 전세권, 건물만 전세권 따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전세권에요. 건물만 전세라는 말이 없어요. 건물만 전세라는 말이 없으면요. 이 전세권은 토지까지 미쳐버리겠죠. 근데 토지 등기부에요. 토지에 대해 전세권자가 또 있어요. 그럼 이 전세권자고 이 전세권은 토지에 대해서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선이냐 이 사람이 우선이냐를 했습니까? 순위번호를 보고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얘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접수번호를 보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등기로 같은 구에 있을 때만 순위번호로 따지고요. 다른 등기 기록은 다 접수번호로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지금 문제는 이제 단순합니다. 그러면. 자, 46번 틀린 것은요. 자, 1번 보시면은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 하나의 파일을 사용한다. 맞죠? 한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듣는 것이고요. 또 한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 구분 건물 없습니까?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줘. 표제부와 각구라는 것은 갑구, 을구를 둔다. 자, 4번 대지권 표시요. 대지권은 어디다가 합니까? 건물 등기부 한다고 그랬죠. 건물 등기부를 어디다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는 거죠. 전유부분마다 대지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다가 당연히 대지권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 건물에는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에는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표시하는 거죠. 규약상 공공부는 표제부만 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해야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자, 47번 보시면요. 자, 틀린 것은. 자, 복도나 계단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 다음에 2번은요.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거죠. 물리적으로 벽에서 구분되지 않는 평면 매장이요. 자, 밀리오레 뭐 이런 데들이죠. 쇼핑센터. 이거 분양 가능합니까? 그것도 분양돼요. 평면 매장으로 분양하죠. 그럼 대신에 어떻습니까? 바닥을 보면 동판으로 딱 돼 있어요. 몇 호. 그러니까 벽으로는 구분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바닥에 의해서요. 공시가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평면 매장도요.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양이 돼야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구분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집합건물법에 이제 요건이 있는 거죠.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평면 매장도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3번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구조상 공부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절대적 일체성이죠. 따로 등기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4번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의 대지권이나 뜻의 등기를 직권을 한다.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 없습니까? 용익권 등기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건물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안 되지만 용익권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48번이요. 대지권 등기 타당한 것은요.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은 없습니다. 전유 부분마다 대지권은 틀려지니까 대지권 표시는 당연히 전유 부분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그 토지는 없습니까? 다 공통이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시배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건물 밑에 토지 있고 이때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의 대지권은 얼마냐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2번 구분건물 등기로 표제배 대지권 등기를 했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이렇게 했으면은 등기가 없습니까? 토지 등기를 열어가지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권이 대지권은 을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해요? 해당 구, 구에 하는 거죠. 갑구냐, 을구냐. 대지권 종류에 따라서 갑구 또는 을구에 하는 것이지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죠.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신청, 직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정반대다.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요.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경우를 했어요. 그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됐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합니다. 토지 등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소유권 이외에 뭐 저당권,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건물 등기부에 올려서 등기를 해준다고 했죠. 건물 등기 올려서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등기가 있으면요.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에 이미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얻습니까? 건물 등기부에 올려서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해요? 전유 부분 표시를 한다고 했죠. 이 소유권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이 소유권이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자, 4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건물만 불이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5번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 기록, 토지에 대해서만 없습니까? 용익권 설정 가능하다고 했죠. 용익권. 그래서 용익권은 가능하죠. 건물만 용익권, 토지의 용익권만 가능해요. 자, 49번 보시면요.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자, 건물 번호는 전유 부분 등기록 표제부 101호, 102호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 등기로 표제하는 것이고요.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등기를 소재 지번은 한동 건물 표제에 한 번만 기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로 표제배, 한동 건물 표제배,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토지는 한동 건물 표제부라고 했죠. 다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대지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 한동 건물 등기로 표제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 해당 부에 한다고 했죠. 토지 등기 기록 갑구 또는 을구에 하는 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어디다 하냐면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요.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은요.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표제부가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는데요. 소재 지번은 한동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들을 전유 부분 표제부에 다 기록해요. 건물 번호,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다 기록하지만 그 전유 부분이 있는 소재 지번은 한동건물 표제부에 한 번만 기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1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틀린 것은요. 자,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구분 점포마다 보존 등기, 구분 점포마다 분양 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아까 우리가 평면 매장도 분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면 매장도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구분 점포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 을구만 두는 게 아니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는 거죠. 전유 부분마다 면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84제곱미터 라인, 104제곱미터 라인 틀릴 수 있으니까. 2번이 틀렸죠. 자, 3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규약상 공용부분이요. 자, 우리가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둔다라고 했습니다. 갑굴구는 따로 두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뭐 취득했으면 다시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럼 전유분이 됐으니까 다시 갑구를 만들어요. 그럼 갑구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수당 공공보험을 취득한 사람은요. 승계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없던 갑구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요. 보존 등기라는 거죠. 이전 등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됐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함께 나머지 구분 건물도요. 표제부는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다시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표제부 등기도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대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이렇게 다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52번이요. 자, 거의 다 끝나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자, 1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 건물 전체를 임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건물을요, 똑같은 쌍둥이 건물을 만들었어요. 5층짜리. 자기 토지 위에 5층짜리 건물을 만든 다음에.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84제곱미터 라인. 여기는 104제곱미터 라인. 이걸 분양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소유자 마음이죠. 이거는 분양할 수 있고 없습니까? 건축비를 많이 뽑기 위해서 분양을 하고. 이건 없습니까? 건축비 다 나오니까 이건 임대만 해요. 자, 임대할 것이냐, 분양할 것이냐, 소유자 마음이죠. 그렇겠습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였습니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을 해야 구분 건물이 되고 임대만 하면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분양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소유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돼요. 이건 둘 다 만족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죠. 분양이라는 게 바로 구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이건 소유자 마음이죠. 분양을 할든 임대를 할든 이것은 이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구분 행위를 해야만이 구분 건물이 되는 거죠. 이번 구약상 공용부분 없습니까? 표제부만 두고 그 표제부에다 공용부이라고만 기록하는 거죠. 갑구이고는 없애버리고요. 3번 대지권의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하는다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는 한은 대지권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부기가 없는 한은 당연히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 일체성이죠.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에 등기. 아까 설명했죠.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일부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위에서 얼마든지 동시에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5번 구분 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하고 그러니까 건물에 등기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에 당연히 효력이 미쳐버린다고 했죠. 건물에 전세권 등기해버리면요. 대지권에도 건물만에 관한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미쳐버려요. 근데 토지 등기 기록에 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두 개의 우열은 뭘로 따집니까? 접수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순위를 정할 때는요. 원칙은 접수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은 등기로 같은 구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순위번호예요. 그 이외에는 다 접수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이죠. 53번 보죠. 자, 1번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일반적이지만 용의권일 수도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2번 대지권 등기는 한동의 건물의 표제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한동 건물 표제배는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배, 대지권 표시.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에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4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사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대지권은 토지 등기부에 아예 대지권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대지권은 어디다 기록해요? 건물 등기부에. 근데 건물 등기부 어디다 기록해요? 대지권은 표제부에 기록해요. 근데 표제부에 뒀습니까? 대지권에 대해서는 대지권을 뭐 이전한다. 이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이전하면 구분 건물을 이전하면 대지권이 함께 넘어가는 것이지 구분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분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대지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전하면은 대지권이 함께 가는 것이지 대지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기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건물 등기부로 일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지권에 대해서는 뭐 저당권, 전세 어떤 등기도 못 하는 거예요. 건물의 전세권을 내주면은 대지권에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예전에 나왔던 거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구분 건물을 신청하여 양도한 자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례예요. 건물을 이제 짓는 사람이에요. 분양을 하는 사람이요. 건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설업자예요. 토지를 사가지고 보통 건물을 짓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돈 나오면 씁니까? 토지값 치른다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분양을 하게 되면요. 70%만 분양하면요. 손익분기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다 수익이에요. 그럼 만약에 1000세대를 만약에 분양을 합니다. 그럼 1000세대를 분양하면 700세대 분양이 되면요. 손익분기점 끝난 거예요. 건설회사. 그러면 300세대 넣었으니까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럼 뭐요? 요새 아파트 하나당 10억이다. 그럼 3천억 이익이죠. 하나당 5억이면 1,5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분양되면요. 전설업자는 무조건 남는 거예요. 70%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토지 사가지고요. 다 100% 분양만 되면 없습니까? 나머지 돈, 토지 가격 내가 치르겠다는 거죠. 분양되면. 이렇게 이제 남의 토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요. 보면은 토지 가격을 치렀으면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했을 텐데요. 토지 가격을 아직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럼 토지는 여전히 A가 소유하고 있겠죠. 그럼 나무 토지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소유권, 건물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하겠죠. 애초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갑이 토지 사용권을 다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갑이 을한테 토지 사용권도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건물은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을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아직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이전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만 다시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현재 건물 소유자는 이제 병이 되겠죠. 이 사람은 수분양자. 이 사람은 현재 구분 건물 소유자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요, 을이잖아요. 그럼 토지 사용권을 먼저 을에게 이전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구분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양도 합의가 있으면 토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넘어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을 통해 가지고 을한테 넘겨주고 다시 병에게 넘겨야 되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현재였으면 소유자 앞으로 직접 토지 사용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했을 때는요,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서 넘기면 되는 것이지 수분양자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먼저 넘기고 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관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이요.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도 없었습니까? 수분양자는 을이에요. 근데 을이 소유할 때는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병에게 넘어오니까 이제 하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자담보 책임은요, 을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만요, 이 사람은 병이 을을 대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자담보 책임을 묻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수분양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도 직접 묻듯이 토지 사용권도 직접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수분양자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구분건물 소유권에 있어서의 이전되고 했을 때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좀 길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용익권을 잘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은 용익권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봤고요. 근데 풀면은요, 비슷비슷한 내용의 표현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력을 키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지문이 다 기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지엽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중요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요,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보면 좋은 것이고요. 근데 여유가 없다. 그래서 등기에 관한 전체적인 이제 내가 이해는 되었다 싶으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백선을 해요. 근데 이 문제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백선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백선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백선에서 좀 넘어가고 싶으면은요, 요거 문제집도 좀 보시면은 시간이 나시고 2차만 준비하신다는 분들은 좀 문제집을 좀 보시고, 난 시간이 없다. 1차를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2차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고 마지막 정리는 또 백선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기억나는 데까지는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늦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